이슈의 현장 김보선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2020년도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보면 54일이나 지속된 최장기간의 장마, 그리고 폭염, 여기에 8호 태풍 바비에 이은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까지 태풍 피해까지도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긴 장마와 집중호우, 올 여름처럼 예측하기 힘든 이 이상 기후는 모두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바로 10년 뒤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홍수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로 2030년 300만 명의 주거지가 물에 잠길 것이란 보고를 내놨는데요.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캠페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린피스의 2030년 한반도 대홍수 예측.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 머지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30년대에 태풍이 왔을 때 해안가에 폭풍 해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남한의 인구 가운데 330만 명이 홍수 피해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조사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인구별로 한번 보면 경기도나 인천, 서울 지역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면적으로는 지금 5,885제곱미터 국토로 보면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전라남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충남, 전북, 경기도, 인천 이런 순으로 일단 나온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예. 이런 그 한반도 대홍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네. 도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네네네.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지금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연구 조사 기관이 있고, 작년에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네. 이제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지. 그때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침수 피해를 국가 인구별로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나사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구 데이터 자료를 또 한 번 더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별로 인구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피해를 산정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나사에서 그냥 지표만 높이만을 해가지고 침수 피해가 일어난 경우를 이미 모델링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연구 기관에서는 해일의 높이라든지 또는 지면의 경사도 아니면 초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밀도가 있고 인구 밀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한 20개 이상 변수를 적용을 해서 또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인해서 그 해안 지역에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조사한 좀 신뢰 수준이 더 높은 조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울 수도권 쪽에 좀 집중이 됐고 서해 쪽이 더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서쪽 지역에 저희가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이걸 228개 이제 시군구로 한번 나눈 자료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을 세부적으로 가보면 고양시 한 26만 명 정도, 그리고 화성시가 20만 명, 안산시가 한 18만 명 정도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보면 강서구가 이제 11만 명 정도, 그리고 양천구, 송파구 이런 순으로 좀 피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오고, 인천은 남동구, 서구, 연수구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시군구를
228개 시군구를 면적별로 보면 네. 충남 당진이 31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전북 궁산이 30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전북 김제, 전남 신안 이런 순으로 또 나오는 게 이번 연구 결과에서 파악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린피스의 그 한반도 대홍수 예측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인천공항이라든지 네네네. 부산 해운대 광안리 일대의 침수 예상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네네네. 시설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주요 시설 그렇죠.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나요? 일단 아마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시고 그 지도를 보시면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기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리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또 울산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산업시설이죠. 현대중공업 일부가 잠기기도 하고, 당진에도 화력발전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천공항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건설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저희가 이거는 따로 이제 경제 피해를 피해 액수로는 아직까지는 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산정을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 번 더 이것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해서 피해가 되는지도 한 번 더 또 짚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이상 기후와 이에 따른 피해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라면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또 대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여름만 보더라도 역대급 장마, 폭염, 또 태풍까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좀 대중적으로 그래도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최근에 이 홍수나 가뭄, 폭염, 태풍 같은 이 이상 기후가 얼마나 빈번하게 또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4일 동안 역대급 장마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 오면서 지금 완전 기후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역대급 산불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러시아에서도 지금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UN IPCC에서는 기후변화가 계속될수록 이 같은 극단적인 자연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태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풍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태풍이 한번 발생할 경우에 이제 강력한 태풍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수증기가 또 공기 중에 많이 생기면서 태풍이 한번 생길 때마다 그 태풍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이제 수온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그 전까지는 이제 올라왔을 때 힘이 약해졌는데 그 올라온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태풍이 계속 되는 것이고, 또 태풍의 발생 지역도 필리핀 같은 좀 더 이제 저위도에서 대만 같은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태풍은 더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기후 변화가 태풍이라든가 또는 가뭄,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기상학자라든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심각한 이상 기후들, 흔히 지구온난화라든지 말씀하신 해수면의 상승 등을 예로 드는데 네네.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 배경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인간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죠. 네.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주로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오죠. 그 탄소가 이제 온실가스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고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처럼 그렇게 내려온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54일 넘게 지속됐던 장마가 현상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 같은 경우에 강력해지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수증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연료가 생기고 네. 또 그런 태풍이 발생하는 것이 좀 더 고위도로 오고 한반도 지역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 태풍이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UN IPCC라는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인 그런 기구에서는 가뭄이나 폭염, 폭우 등 이상재해가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이런 극단의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30년의 대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인 노력들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들이 먼저 방제 노력은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배출된 탄소들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현재의 기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기후 변화 그리고 기상 이변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제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금세기까지 1m 정도 오를 거라고 지금 내다보는데 1m 오르고 나서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한 6m 정도까지 이제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방제 시설을 하고 방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방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결국에는 없애야 되는 거죠. 지금 유엔에서는 답을 내리고 있어요.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해마다 7.6%씩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을 이렇게 2050년에 순 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죠. 2050년을 목표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올해 말 한국에서 이제 2030년, 2050년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가 유엔의 공고에 맞춰서 극단적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뭐 홍수라든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 낙후된 방제 시설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많은데 또 거기에 공감하시면서도 탄소 배출의 감축 없이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시각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방제 시설만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지 앞으로 20년이나 예. 또 있을 수가 있는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후 방제 노력만 기울인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자, 그린피스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기후 에너지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캠페인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페인은 기후참정권 캠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많은 에너지 관련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을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해외 석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해외 석탄 투자를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송 부분이 중요해요. 수송 부분 역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우리가 하루빨리 내연기관 판매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내연기관을 위한 캠페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올바른 대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고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지양을 하는 그런 탈핵을 또 요구를 하는 탈핵 캠페인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저희 그린피스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서는 그 기상 예보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으면서 그 신뢰성이 많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이 대홍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의 현실성, 또 이번 시뮬레이션의 의미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먼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기상예보와 기후를 예측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기상이라는 것은 날씨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에 있을 날씨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뒤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날씨를 보는 것이라면 기후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상 패턴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래서 경향성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 하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바탕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소 보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네. 지금 금세기 내 해수면 상승이 1m가 된다는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든 건데, 네. 이 가정은 유엔 산하에 있는 IPCC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 간 협의체는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전 세계 아주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단계가 까다로운 거죠. 결국에는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남극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극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해수면 상승은 2m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자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든 시뮬레이션보다 저희들이 발표한 것보다 더욱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 2030년 한반도 대홍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까 그 경제적인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또 조사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